예, 잘 쉬셨습니까? 예, 예, 오늘은 246페이지 온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부터. 우선 온도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잠깐 리뷰 좀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토양의 입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토양의 입자가 크기에 따라서 2mm 이상인 것을 자갈이라 하자, 또는 뭐 2mm 0.002mm 이하인 것을 뭐 점토라 하자, 이렇게 입경에 따라서 구분을 했었고요. 또 이제 그 토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성 기억나십니까? 토양의 성질을 토성이라고 하는데, 이 토성은 뭐 찰흙땅이냐 아니면은 뭐 모래흙이냐 뭐 이런 것을 토성이라고 하는데, 토성은 크게 세 가지 함량,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모래와 미사, 점토 함량의 비율에 따라서 토성을 정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점토 함량에 따라서 정했었죠. 그래서 점토 함량이 50% 이상인 것을 찰흙이라고 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점토 함량이 낮은 것을 양토라든가 사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자갈이냐 모래냐 이것을 정하는 것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정했던 것이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찰흙이냐 모래흙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점토의 함량이라든가 모래 미사의 함량에 따라서 정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토성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이제 토양 구조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토양 구조 중에서 호달 구조냐 떼알 구조냐에 관한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이 입자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냐 아니면 이 입자가 서로 뭉쳐져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각각 달랐었는데, 서로 뭉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떼알 구조라고도 하고, 한자 말로는 입단 구조라고도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입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게 되면은 이 입자가 단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입단 구조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이 입단 구조는 작물이 생육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입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이 떼알 구조를 많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시용한다든가 석회를 시용한다든가, 또 피복 작물로 콩과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또 토양 계량제를 뿌리면 좋겠는데 토양 계량제는 크릴륨이나 아크로소일 등이 있었다. 그리고 토양을 피복해 주게 되면은 이러한 입단 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다음에 토양 유기물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는데, 이 토양 유기물에서는 토양 유기물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토양 유기물은 탄소와 질소 함량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졌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었냐면, 탄소와 질소의 함량비를 탄질비다라고 했었어요. 탄질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 지푸라기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지푸라기가 분해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일정한 양의 질소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소가 너무 적게 되면, 탄소는 많고 질소가 너무 적게 되면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질소가 부족해가지고 이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뭐라고도 이야기했냐면, 질소 기아 현상이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기아 배고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이 토양 중에다가 이 암모늄태 질소 NH4죠. 이 암모늄태 질소 비료를 시용하게 되면 이것이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환원층에 들어가면은 NO2인 아질산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다시 산소와 결합해서 NO2인 질산 형태로 NO3인 질산 형태로 바뀐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NO3니까 산소가 지금 세 분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소인 O2가 빠져나가고 무엇이 발생합니까? N2인 질소 가스가 발생해가지고 공기적으로 날아가는 현상, 이걸 뭐라고 했었습니까? 탈질 현상이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기억나시죠? 탈질이란 말은 질소가 탈출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질소가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이 질소 비료를 땅에 줄 때에 산화층이 아니라 환원층에다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이 산화층에다가 이 질소태 암모늄태 질소 비료를 주니까 이것이 어디로 내려와 가지고 환원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무엇이 돼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바뀌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이 질소태 암모늄태 질소 비료를 어디다 환원층에다 주자. 이거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심경을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걸 심층10이라고 했었죠. 심층10이 땅 속 깊은 곳에다가 비료를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다음에 토양 공기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토양 공기는 땅 속에 있는 산소량이 얼마나 들어있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땅 속에는 산소보다 뭐가 많이 들어있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땅 속에는 아까 여기서 말한 입당 구조 한번 봐봅시다. 이 입당 구조 속에는 주로 무엇이 들어있어요? 물하고 공기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런 그 입자 사이에 물하고 공기가 들어있는데 비가 많이 와버리면 이 공기가 차 있는 공간에 물이 차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때는 물이 많이 차게 되면 공기의 양이 아주 적으니까 이거를 최소 용기량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또 반대로 너무 건조하게 되면 물이 싹 없어지고 거의 대부분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 용기량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토양 용기량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뭐 토양 3상이라고 해서 토양 3상은 고상, 액상, 기상 뭐 이런 걸 이제 토양 3상이라고 했잖아요. 뭐 공기라든가 액체가 얼마나 들었느냐 또 그리고 이제 뭐 모래와 같은 모재가 얼마나 들어있냐 이런 걸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양 내가 이런 현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작물이 이렇게 재배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벼 같은 경우는 물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물이 차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토양 내에 공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물이 많이 차 있으면 공기가 부족할 것이고 또 공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토양 작물에 필요한 미량 요소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서 또 밑으로 많이 흘러내려가 버리겠죠. 그래가지고 벼를 막 심어놨을 때는 벼가 아주 파랗게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생육 후반기로 갈수록 여기서 말하는 후반기는 생식 생장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후반기로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후반기로 갈수록 생육이 점차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 이제 수량도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자말로 뭐라고 말했냐면 가을철에 생육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가을 추자에다 떨어질 낙자를 써서 추락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 추락 현상은 아무 데서라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태의 논을 뭐라고 말했죠? 노후화답이라고 했어요. 노후화답 기억나십니까? 그 노후화답에서 주로 발생되는 현상이 이러한 추락 현상이라든가 또 가시무늬병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생육 후반기에서 생육이 저하되고 또 수량이 감소되는 그런 형태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공기에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금방 말씀드렸던 노후화답과 추락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 내가 이렇게 공기량이 적으면 공기가 적게 되면 문제가 많이 되니까 토양 공기를 많이 들어가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벼농사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물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벼농사도 계속 1년 내내 물을 담그는 건 아니거든요. 1년 내내 담그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또 배우겠지만은 중간에 또 물을 완전히 빼서 논을 말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예 물이 안 빠지는 논들 있잖아요. 우리가 전라도 말로 수락논이라고 해서 물이 안 빠지는 논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은 물이 잘 빠지게 여기다가 관을 묻는다고 했죠. 관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명거배수 또는 암거배수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명거배수나 암거배수를 한다든가 또 토양 입단을 형성해 주도록 한다든가 또 깊이가리를 한다든가 또 물이 안 빠지는 논은 모래흙 같은 걸 좀 집어 넣어주면 좋겠잖아요. 객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토양을 처리해 주게 되면 토양 통기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면 토양들이 많이 깎여 나간다고 했었어요. 토양 침식이라고 했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능하면 토양 표면에다가 풀을 좀 많이 재배해 주면 좋겠다. 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밭이 산이 있다면은 여기에 이제 등고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농작물을 재배할 때도 경사진 땅에는 등고선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면 좋겠다든가, 또 등고선보다도 더 많이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띠를 형성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걸 띠를 형성한다는 말을 대상 재배라고 했어요. 대상 재배. 그리고 토양 피복이라든가 간작, 유기물 시용 등을 해주면 토양 침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수분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이야기 했었는데, 토양 수분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비가 오게 되면 그 빗물이 바로 땅속 깊이 들어가 버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중력수라고 했어요. 중력수. 무게 때문에 그냥 땅속으로 흘러내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속으로 내려가 버리면 맨 밑에서 이제 이게 지하수가 되겠죠. 지하수. 그런데 이 땅속에 있는 물들이 이러한 모세관 공급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모관수라고 했죠. 모관수. 그래서 식물이 실제로 이용하는 수분을 모관수라고 하자. 그 다음에 가뭄이 심하게 들게 되면 이 토양 입자에 붙어있는 물들이 자기 몸에서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꽉 잡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흡습수 또는 결합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적정한 양의 토양 수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때 토양 입자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했는데, 이걸 뭘로 표시했냐면 PF로 표시했죠. PF. 그래서 포텐셜 포스라고 해서 PF로 표시했는데, PF가 0인 경우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물을 끌어당기지 않는 상태잖아요. 물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토양 PF가 값이 0인 경우인데, 물이 아주 많은 상태니까 이거를 최대 용수량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물체가 말라 죽어가는 지점을 위조점이라고 했죠. 위조점. 위조점이 이제 초기 위조와 영구 위조로 나누는데, 위조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게 PF로 따지면 4.2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토양 수분이 아주 부족해서 식물체가 말라가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수분의 이동 현상에서 우리가 삼투 현상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삼투 현상. 그래서 삼투 현상은 용매는 통과하는데 용질이 통과 못하는 반투막을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김장철에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되면은 그 배추 안에 들어있는 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는 것은 바로 배추의 표면에가 반투막이 형성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투막이 형성돼서 거기에서 물은 빠져나가고 용질인 소금은 빠져나가지 않는, 그렇게 해서 절여지는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요수량이란 말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요수량. 토양이 요수량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분량이라고 하는데, 건물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dry weight라고 해서 마른 체중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식물체가 수분을 완전히 빼버리고 말라 있는 그 식물체 자체를 요수량이라고,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분량을 요수량이라고 하는데, 요수량은 어떤 식물에가 요수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수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가뭄에 잘 못 견디는 작물들이겠죠.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 요수량이 크다는 이야기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가뭄에 잘 견디는 것은 요수량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옥수수, 수수, 기장 같은 이런 작물들은 요수량이 낮아요. 한 300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알팔파라든가 명아주라든가 클로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파리가 크면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수량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심지어 뭐 800에서 900g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수량이 가장 큰 식물이 명아주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명아주.
그다음에 이제 수분이 토양 내에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토양에 너무 수분이 많아도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너무 수분이 많았을 경우에 당연히 식물의 생장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토양 수분이 너무 많았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열과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열과라고 하는 것은 이 열자가 무슨 열자라고 했었어요? 이 열자가 찢어질 열자예요. 찢어질 열자. 과일이 찢어져 본다 이 말이에요. 열과라고 하는 것은 이 과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박도 그런 경우가 있고 참외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이야기했냐면 포도 이야기죠. 포도도 어때요? 이 송이 속에가 하나씩 이렇게 이 금이가 있는 그런 그 포도 알갱이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열과라고 하는데 그 열과가 발생되는 이유는 뭐다? 열과가 발생되는 이유는 가뭄이 심하게 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장마가 져가지고 수분 공급량이 급속도로 늘어나 버린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되는 것이 열과다. 물론 열과가 발생되는 이유는 이거 외에도 온도가 또 급속도로 올라갔다든가 또 수분 함량이 급속도로 증가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열과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작물에다 물을 많이 대버리게 되면 이런 열과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토양 수분까지 이야기했고 오늘은 246페이지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온도 어떠신가요? 약간 쌀쌀하죠? 엊그저께 날씨가 비교적 막 15, 16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곧 봄이 올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해였어요. 봄은 이렇게 안 온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꽃샘추위도 남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좀 추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식물도 이 온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온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식물체도 마찬가지로 온도와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나오냐면 온도가 10도씩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10도씩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2배 정도 배로 식물체가 2배로 활성화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세포 분열의 속도라든가 호흡할 때 호흡 횟수라든가 이렇게 2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10도 상승할 때마다 2배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Q10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Q10.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제 Q10이라고 하는데 이걸 온도계수라고 하는데 위로 올려야 되겠죠. 온도계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온도가 10도씩 상승할 때 이 생장이 2배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Q10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온도계수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온도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여러분 교재 맨 아래쪽 보면은 유효 온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효란 말은 뭐예요? 유효란 말은 이 식물이 생장하는데 효과가 있는 온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자라는 온도가 유효 온도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알아줘야 될 온도는 뭐냐면 적산 온도라고 합니다. 적산 온도. 다른 것을 한번 읽어만 보시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적산 온도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한자로 쓰면 한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자가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잖아요. 몰라도 되는데 이 적자가 뭐냐면 쌓일 적자입니다. 쌓일 적자, 쌓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산자는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계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체를 처음에 막 심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전 기간이 있겠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일평균 온도를 싹 합해놓은 것이에요. 싹 합해놓은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한다? 적산 온도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평균으로 안 하고 그냥 0도 이상의 온도를 싹 합해놓은 것을 우리 교재에서는 기본 적산 온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 적산 온도를 이제 둘로 나눠서
보통 적산 온도냐, 그냥 적산 온도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보통이란 말은 0도 이상의 이 모든 온도를 수학할 때까지 모든 온도를 싹 합해 놓은 것이고, 적산 온도는 0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균 온도. 일평균 온도란 말은 무슨예요? 뭔 말이에요? 그 식물이 자라는데 하루 평균 온도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 온도를 아침 한 10시 정도를 평균 온도로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루 중에서 최고 온도를 오후 한 2시 정도, 그리고 최저 온도를 새벽 4시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더운 때, 여름에 들녘에 나가서는 안 되는 때가 언제예요? 오후 2시 전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장 온도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그래서 하루 평균 기온은 한 오전 10시 정도 보는데, 그 하루 평균 온도를 수학할 때까지 전부 합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적산 온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적산 온도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적산 온도가 어떤 것이 높은지. 자, 적산 온도가 높은 것, 높은 작물, 그 다음에 낮은 작물 구분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이게 구분되겠죠. 그러면 적산 온도가 높은 작물은 여름 작물일까요? 뭐 가을 작물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당연히 이 여름철에 생장을 하는 작물들이 대체적으로 이 적산 온도가 높겠죠. 그리고 봄이나 가을철에 자라는 작물들은 봄과 가을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겨울은 물론이고, 그때 자라는 작물들은 적산 온도가 좀 낮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름철에 가장 무더운 날씨에 자라는 작물들이 뭐가 있냐면 벼 있어요. 벼. 이 벼 같은 경우가 적산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여름에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요 작물의 적산 온도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 주요 작물의 적산 온도가 나왔는데, 이걸 어차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가장 높은 쪽이 어떤 작물들인가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벼는 적산 온도가 몇 도입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일반적으로 적산 온도가 높은 작물들로 짝지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그러나 이건 사실은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한여름에 자라는 작물들이 적산 온도가 높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출제될 확률은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벼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3000도가 넘는 적산 온도가 높은 작물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적산 온도가 낮은 작물들은 뭐예요? 감자나 메밀 같은 것인데, 감자는 오늘 또 감자 고구마가 나오겠지만은, 감자와 고구마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데, 감자는 언제 수확한 줄 아세요? 감자를 수확하는 시기가 대략 여름인 것 같은데, 자, 감자를 보통 6월 한 20일경에 수확해요. 이때가 뭐냐면 하지예요, 하지. 우리가 하지 감자란 말 들어봤어요? 하지 감자. 그래서 이 하지 무렵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3월 달에, 2, 3월 달에 심어 가지고 이 6월 달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여름은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한여름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감자가 적산 온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마는 어때요? 고구마는 이때 심어가지고 뭐 한 10월 달이나 9월이나 10월에 하니까 한여름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구마는 어때요? 감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감자나 메밀은 우리가 처음에 수업 시작하면서 구황작물이란 말이 있죠. 구황작물 기억나신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원래 여름에 벼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안 와서 물이 부족하니까 기다리다 또 비가 안 오면 그때 아주 늦게 심는 게 메밀이다,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밀은 어때요? 당연히 한여름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의, 또 생육 기간이 짧아요. 많은 양의 온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적산 온도는 작물을 심어 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기간이잖아요. 수확할 때까지 일평균 기온을 말한 것이니까, 생육 기간이 길면 또 적산 온도도 길어지겠죠. 또 생육 기간이 짧으면 좀 적산 온도도 적을 것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 작물이 여름에 자라는 작물들이 적산온도가 높고 봄 가을에 자라는 작물들은 적산온도가 낮다. 굳이 작물 이름을 이야기해 본다면 벼라든가 담배 보셔 혹시 여러분들 거의 모를 거예요. 담배 나무는 이파리가 아주 넓어가지고 그걸 이제 여름에 이제 여름인가 뭐 늦가을쯤인가 아니 늦여름쯤에 그걸 이제 이파리를 따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늘에 말려가지고 그다음에 담배 인상공사에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작물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농촌에서 많이 재배했어요. 이 담배를 왜냐하면 이 거래처가 확정돼 있으니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담배를 안 피우는 분위기잖아요. 저도 담배를 고등학교 때부터 피워가지고 한 30년 피웠어요. 엄청 많이 피웠죠. 그러다가 4천년, 2000년 맞이해가지고 막 분위기가 담배 끊자 막 그런 분위기 가지고 그때 끊었는데 힘들었겠죠. 근데 어쨌든 담배 그리 오래 피다가 끊는 사람은 뭐라 해야 뭐 좀 사람이 좀 독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담배 끊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독종처럼은 안 보이죠. 어쨌든 이런 그 벼라든가 담배 이런 게 비교적 적산온도가 높고 감자나 메밀은 낮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온도에서 그 온도에 보면